여보, 그 돈으로 애들 살길 만들어줘요. 죽음의 순간까지 자식 걱정하던 남편의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은 저에게 돌아온 건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복한 기운이 넘쳐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서 저는 까만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봉투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보험금이었거든요. 남편은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애들 자리라도 잡아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남편은 자식 걱정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남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남편이 누워있던 빈자리를 더듬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렀고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저는 남편의 보험금에 평생 모은 적금을 더해서 13억짜리 작은 상가 하나를 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건네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상가는 제 것으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건물을 아들 부부에게 넘겨주었어요. 아들 부부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벌어서 잘 살아라. 아들은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았고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선택이 제 노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 상가에 작은 카페를 차렸을 때 저는 그저 뿌듯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도우러 갔어요. 젊은 것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머니인 내가 좀 밀어줘야지.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흐른 어느 날 며느리가 태블릿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떠 있었어요. 가사도우미 정산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을 팔 때가 됐구나. 제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뻣뻣하지만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녀 하윤이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예쁜 도시락통에 정성껏 담습니다. 하윤이가 좋아하는 소시지 볶음도 빠뜨리지 않아요. 김밥도 말고 과일도 깎아서 넣어줍니다. 6시 반이면 저는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상가가 있는 거리에 도착하면 7시가 조금 넘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라 거리는 어둑어둑합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문을 열자마자 할 일이 시작됩니다.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커피 머신을 예열합니다. 주방으로 들어가서 전날 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설거지를 하고
오늘 쓸 반죽을 냉장고에서 꺼내 해동시켜요. 유리창에 낀 물기도 닦아야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며느리이고 점장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가게에서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손님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고 디저트를 플레이팅하고 테이블을 치우는 것까지 전부 제 몫입니다. 손님이 계산할 때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저희 친정 엄마는 이런 거 절대 안 해주시는데 시어머니가 진짜 천사시죠. 저는 그냥 따라 웃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면 저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어요. 빨래를 널고 청소기를 돌리고 욕실을 닦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도 치워야 해요. 오후 3시가 되면 손녀 하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옵니다.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씻기고 간식을 먹이고 숙제를 봐줍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하윤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카페로 내려가 마감 준비를 도와요. 손님이 다 빠지면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커피 머신을 청소합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밤 10시가 훌쩍 넘어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방 안시계가 저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건물 주면 뭐하나, 내 몸은 가사도우미잖아. 처음에는 제가 나서서 도왔습니다. 젊은 애들 힘들 때 좀 밀어줘야지. 그게 제 철학이었거든요. 아들 부부가 카페를 처음 열었을 때 손님도 없고 매출도 없어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그때 아들은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았고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케줄 한 번만 정리해 보실래요?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케줄이라니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며느리가 보여준 카톡 화면에는 빼곡하게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오픈 준비, 8시 아이 등원, 10시 점심 재료 손질, 12시 점심 설거지, 오후 3시 하원, 4시 간식 준비, 6시 저녁 준비, 9시 마감 청소. 하루 일정이 마치 회사원의 업무표 같았어요. 쉬는 시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도움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들은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니까 우리가 사람 한 명 덜 쓰잖아. 우리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쓰렸습니다. 사람 한 명 덜 쓴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럼 나는 뭐지? 공짜 직원인가? 문제는 그 고마움이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감사 인사 뒤에는 늘 이런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싫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니까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허리랑 무릎 다 과로세요. 나이 생각하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이 생각. 저도 알아요. 제가 젊지 않다는 거. 하지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어요. 내가 빠지면 가게가 안 돌아가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며칠만 2층에서 자고 가면 안 되겠니?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네, 그러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아예 상가 2층에서 먹고 자며 살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몸은 좀 편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하윤이를 깨워 세수시키고 밥 먹여서 유치원에 보냅니다. 돌아와 가게 서빙을 하고 재료가 떨어지면 마트에 다녀왔어요. 점심에는 손님 대응을 하면서 틈틈이 2층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감 청소를 끝내고 2층으로 올라와 쓰러지듯 잠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비명을 질렀어요. 손등은 물에 불어 갈라지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7번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감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잠깐 앉아보실래요? 며느리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떠 있었어요. 요즘은 가족도 노동은 노동으로 계산하는 시대잖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일당 12만 원, 할인 적용 10만 원 곱하기 7일은 70만 원, 카페 직원 대타비 30만 원, 총 100만 원.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어머님이 이 역할을 해주셔서 손해를 본 거라 정사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손해라니. 제가 손해를 끼쳤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한쪽에서 머쓱하게 웃으며 거들었어요. 뭐, 다은이 말도 일리는 있지, 엄마.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답인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어요. 겨우 은행 앱을 열고 며느리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메모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사와 육아 도우미 비용.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이름 붙이는구나.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나는 도우미였구나. 그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손녀 도시락을 싸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카페 문을 열고 청소하고 서빙하고 손녀를 돌보고 마감하고 그 모든 게 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나섰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당연해지면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 되어버렸어요.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도구처럼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 알림이 울려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아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생 친구 은경이를 만났습니다. 은경이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요. 은경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미자야, 상가 등기 아직 내 이름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건물, 지금 시세 16억까지 올랐어. 16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꽂혔어요. 처음 살 때는 13억이었는데 3년 사이에 그렇게 올랐다니. 은경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건물주가 아니라 그냥 무급 가사도우미로 살고 있는 거야. 미자야, 내 인생은 어디 갔어?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건물주면 뭐하나? 내 몸은 가사도우미인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이 생각하셔야 한다던 그 말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 건물 팔아야겠다. 다시는 가사도우미 정산서 같은 건 받지 않을 거야. 은경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잘 생각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은경이가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는 일 처리가 빨랐습니다. 상가 사진을 찍고 입지 설명을 적어 매물로 올렸어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이 거리 뜨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눈독 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젊은 프랜차이즈 사장이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높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 아들 부부예요. 한 달 안에 나갈 겁니다. 중개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대로 아들 부부 귀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통, 20통?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카톡도 전부 무시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알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쿵거렸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가 직접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건물을 파시다니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 건물이야. 내가 파는 거야. 하지만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여기가 저희 인생 전부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봅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카페로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우리 인생 전부예요. 갑자기 나가라니요.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았어요. 저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나도 여기서 내 인생을 다 썼다. 이제는 좀 돌려받을 거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은 한쪽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왔어요. 등 뒤에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 부부 앞으로 내용 증명이 전달됐습니다. 한 달 이내 명도.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를 쥔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머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최소한 권리금이라도 챙길 수 있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다은아, 나한테 가사 도우미 정산서 내밀던 날 기억나니?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을 피하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날 나도 마음속으로 너희랑 정산 다 끝냈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뭐라고 외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한 달 안에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3년 동안 정들었던 가게였어요. 아들 부부는 서둘러 새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구한 곳이라 조건이 좋지 않았어요. 외곽의 좁고 허름한 골목에 작은 테이크아웃 매장을 겨우 얻었습니다. 간판도 허술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손님은 뜸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매출은 바닥을 쳤고 월세와 재료비를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밤마다 아들 부부는 돈 문제로 싸웠어요. 벽이 얇아서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좀 더 잘했어야지. 내가 뭘 어쨌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런 거잖아.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그 옆에서 손녀 하윤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하윤이를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어요. 작은 어깨가 오목하게 말려 있었고 눈빛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윤아, 할머니야. 잘 지내니? 하윤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어요. 예전 같으면 달려와 안겼을 텐데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까지 벌을 주고 있는 걸까? 아들 부부에게 화가 나서 한 일인데 그 불똥이 하윤이에게 튄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며 하윤이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아들의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아들 이름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엄마, 하윤이가.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산을 펼 생각도 못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본 손녀는 축 늘어진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기간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로 면역이 많이 떨어졌네요. 위험도 심각하고 당분간 학교는 어렵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내 탓인가? 내가 건물을 팔아서 이렇게 된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윤이 얼굴을 바라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치료비도 꽤 나올 겁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지치고 초췌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무상담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강하윤이라는 이름으로 병원 신탁 계좌를 열었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계좌에서 치료비가 나가게 해주세요. 병실로 돌아와 저는 아들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이 치료비는 내가 낼게. 대신 기억해. 이건 너희 부부가 아니라 우리 하윤이에게 쓰는 돈이다.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간병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병은 부모가 하는 거다. 나는 하루에 한 번 할머니로서만 올게.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하윤이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왔어. 빨리 나아야 해, 우리 하윤이. 하윤이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날부터 아들 부부는 번갈아 가며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며느리는 밤샘 간병을 하고 아들은 낮에 가게를 지키다가 밤에 뛰어왔어요. 둘 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하윤이 곁을 지켰습니다. 힘들어도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둘의 얼굴은 초췌해졌어요.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볼은 푹 꺼졌습니다. 팔에는 링거 자국이 하윤이 것처럼 남았어요. 며느리는 간병하다 쓰러져서 수액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투덜거렸어요. 아들이 병실 밖으로 나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병실 안에 하윤이만 바라보았습니다. 약속대로 하루에 한 번 할머니로서만 문병을 왔어요.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동안 어떤 몸으로 이걸 다 해오셨는지. 저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어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피곤함, 이 막막함. 그게 내가 지난 3년을 버티면서 느낀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죄송해요. 그날 그 정산서,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한참 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늦었지만 그 말 듣고 싶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필요한 기능으로만 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나도 그게 제일 서러웠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에서는 하윤이가 잠들어 있었고 복도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풀리는 느낌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뒤 하윤이는 많이 밝아진 얼굴로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웃음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윤이가 병원 문을 나서며 활짝 웃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윤이가 제 손을 잡고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 부부는 작은 집에서 살림을 다시 꾸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큰 카페는 아니었지만 둘이 힘을 합쳐 테이크아웃 매장을 꾸려나갔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둘의 태도였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고 함께 일어서려고 노력했어요. 냉장고에는 육아와 가사를 나누는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하윤 숙제 봐주기, 빨래, 장보기. 각각 담당이 적혀 있었어요. 그 종이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맞다.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하는 거야. 누구 한 사람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상가 매각 대금으로 도심의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샀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거기서 혼자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늦게 온 나만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남은 돈 일부는 손녀 이름으로 교육비 신탁을 걸어두었어요. 하윤이가 크면 쓸 수 있도록요. 그게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들 부부와 하윤이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하윤이가 먼저 뛰어들었어요. 할머니, 저는 하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 수 있을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가족이야. 다만 엄마가 가정부가 아닌 엄마로, 할머니로 서기 시작했을 뿐이지.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윤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지켜줄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나 이제야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